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메이스 경제 훈풍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 전략을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내부 상황부터 AI 버블 우려 그리고 빅테크들의 천문학적인 회사채 발행 내용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핵심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S증권 리서치센터 우혜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12월 FOMC 회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준 내부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 그랬냐면요. 전례 없는 연준 내부의 분열이다.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놓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현재 고용 때문에 또는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져서 금리를 내려야 되냐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점점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동결을 해야 되냐 요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 또는 월러 이사, 뭐 바움만 이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쪽을 조금 더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쪽에 조금 더 쇼크 또는 둔화 예상되니까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이번에 그 동결 의사를 표했던 그 연준 이사라든지 연준 위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관세발 인플레 효과를 감안을 했을 때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신중론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우선이냐 물가가 우선이냐라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은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어떤 토끼를 잡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분열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의 의견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인하해라. 뭐 그렇죠. 그냥 막무가내로 인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가와 고용, 뭐 연준이 고민하는 가장 키워드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이걸 어떻게 잡느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네. 그 비용이 이제 소비자 가격으로 미국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 소비자 가격을 들어 올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미국 기업들이 향후 1년간 제품 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 3.8% 올릴 거다. 이거 예고잖아요. 네. 물가가 오를 거라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금리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견이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고용 때문에도 그렇고. 네.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를 살려야 되고.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을 전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딱 저희가 체감을 하는 거는 뭐 수입을 해올 때 상품을 보통 수입을 많이 해오고 그 상품 가격이 점진적으로 이제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이걸 가격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 연준 위원들 중에서 또는 연준 대다수의 의견은 첫 번째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일회성 효과일 수 있겠다. 반짝 그러니까 끝날 이제 좀 것이다. 가정이 가장 큰 대전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내구재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서비스 가격은 뭐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둔화가 될 거다. 점진적으로 주거비 같은 것들 봐라. 향후에 서비스 물가는 둔화가 될 거다 보니까 내구재가 반짝 올라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물가가 다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즉각적으로 뭔가 전가를 하겠다 이렇게 의견 내는 기업들이 많고요. 서비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내지는 뭐 만드는 음식 재료가 이렇게 이제 가격 올리다 보니까 그렇죠.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은 내구재, 상품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서비스가 소비 70%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괜찮으니까 아직 지켜보겠다. 아직까지 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구재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연준이 우려하는 서비스 쪽의 물가 상방 리스크는 아직까지 포착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물가보단 고용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지금까지 두 번 인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 압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고용 시장에는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AI가 변수가 되고 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의 10월 중 감원이 15만 3천 명 정도인데 전체 감원의 20% 정도가 AI 때문이다. 맞아요. 이렇게 분석이 네. 됩니다. 물론 우리가 AI가 이제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건 걱정을 그동안 많이 했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고용 압박을 받을 실업이 많이 생기고 고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그 AI가 완전히 이제 인간을 대체해서 노동 시장을 장악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가 지금 가장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생각은 이제 AI가 이제 더 잘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막 지어가지고 했을 때 막 AI 혼자 막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누군 시스템을 관리를 관리를 해야 해줘야 되고 또는 뭐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센터를 지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센터를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I 때문에 대체되는 인력도 물론 존재하지만 AI를 조금 더 심도 있고 더 발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를 진행되는 과정 중에 또 유발되는 고용이 있다 보니까 과연 고용이 없어지는 효과가 클까? 만들어지는 효과가 클까 이렇게 이제 무게를 재봤을 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 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데까지 가기에는 좀 이제 시간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일자리 감원은 물론 우려스럽고 시장에서도 IT 중심으로 좀 이렇게 빠르게 대체가 된다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뭐 다수의 얘기로 좀 이렇게 확장해서 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대체가 되는 인력도 물론 있지만 완전히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의 상황이 펼쳐지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도 이견이 있는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건가 단기적으로 좀 네. 잠깐 영향을 주고 끝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봐야 되고 이 문제도 있지만 이 AI 투자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AI 투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고 있잖아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에는 거품론이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과하게 이거 돈을 쏟아붓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게 빅테크들이 AI 투자 늘리기 위해서 이제 과도하게 차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채 발행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통계를 보니까 빅테크들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가 올해 기준인가요? 2천억 달러가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단순 비교하면 작년보다 2배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네. 이 돈을 빌리는 게 2배로 많이 빌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게 거품론 이게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 1,800억 달러 정도 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2천억 불에 가까운 숫자죠. 이게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 돈을 지금 어디에 쓰려고 하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센터 지어야 되니까. 맞아요.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를 센터 짓고 짓고, 예. 더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차입해 오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언제 이 열풍이 끝날 거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뭐 하루 하지만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년에도 아마도 대규모의 차입이 불가피한 걸로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만큼 왜 이렇게 돈을 빌려서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너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메타, 뭐 오라클, 뭐 아마존 등등등의 그 유수의 IT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좀 돈을 아껴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저 기업은 막 이만큼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막 하려고 하면은 차이 나죠. 도태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좀 확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들 AI 잘 될 것 같고 AI 투자를 다들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안 지으면은 이렇게 뒤로 물러서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다 열심히 지어가지고 일단은 해보자라는 그 열풍이 불고 있다 보니까 너도 차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다행스러운 건지 우려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은 해당 뭐 기업들 주가도 이 기업에 대한 뭐 기대감 내지는 향후에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좋았지 않습니까? 주가도 받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는 인식도 있는 그렇죠.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열풍이 불 때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포모 현상이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거죠. 나만 AI 안 하고 되면 있어. 안 되니까. 이 도태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겠군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투자하는 건 좋은데 과도하게 투자하다 보면 어떤 네. 문제가 있냐면 빅테크들이 이거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회사채 신용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조금만 이상하면 회수가 될까? 이게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도는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올 거란 말이죠. 뭐 아직 본격화되고 있다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도 회사채 금리가 이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급등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현상 이게 우려할 만한 건지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나요? 일단은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대규모의 차입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애초에 물량이 많이 풀려버리는 문제도 발생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채 금리도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연준이 12월에 인하를 할까 안 할까
아직 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팽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 자체도 좀 반등을 한 상태다 보니까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지 않아도 그냥 레벨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스프레드 자체도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유지가 돼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치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스프레드 벌어지면서 회사 자금이 더 많이 올라가는 지금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AI 투자가 되고 있고 반도체 센터 짓고 있고 센터 짓고 있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가, 이게 실적단에 언제 반영이 되겠는가, 또는 기업들이 차입을 일으키고 있을 때 회사채만 발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안 보일 수가 또 있는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뒤에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려는 존재를 해요. AI 버블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차입을 하는데 과연 이제 이게 실효성이 있는 투자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오거나 이제 비용으로 이제 까이는 그 시점은 바로 다음 분기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좀 불안감을 갖고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일 수는 있겠는데 유동성이 풀리는 속도나 연준이 추가 인하를 만약에 한다면 과연 이제 이 우려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제 지나갈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갖고 계셔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생각을 언젠가 터질 수가 있다. 그리고 예전에 CDO나 이런 거 약간 이상했지만 그런 우리가 일이 있었잖아요. 몰랐던 것처럼 항상 이제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이제 회사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불거지거나 불안감이 확산되면 전체 채권 시장이 이제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채도 뭐 안전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상상이지만 이게 척도가 CDS 프리미엄이에요.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지금 오르고 있다는 현상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실제적으로 심리가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현상이 과연 이제 방금 우리가 풀이한 대로 미국 빅테크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냐, 연관 지을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채권이 부도가 발생을 했을 때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채권자가 보장 제공자한테 지급하는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도가 만약에 안 낼 것 같으면 뭐 안 낼 것 같으니까 굳이 뭐 혹시 보험료 모를 그렇죠. 보험료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낮아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저 기업이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제가 그걸 살 거예요. 근데 얘가 혹시나 모를 부도가 발생할 수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부도가 좀 날 수 있을 것 같은 위험한 회사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보험료를 크게 내서 원금을 보장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정말 건전한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예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적으로 뭐 부도 안 낼 것 같아. 뭐 보험료 낼 필요가 없어. 그럼 CDS 프리미엄 낮겠죠. 네. 근데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거고 그렇죠. 이 얘기인즉슨 저 기업이 부도가 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도가 날 것 같은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는 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신용 시장 자체에 대한 그 심리 자체가 좀 왠지 모를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연쇄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커진다라는 얘기로 또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CDS 프리미엄이 뭐 전반적인 시장에 다 올라갔느냐 이건 아니고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이제 등급이라고 할까 크레딧에 좀 시중 스프레드가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미국 전체 채권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건 아닙니다만 특정 섹터에 대한 위기감 또는 뭔가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요. CDS 프리미엄 국가별로 보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더 위험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한 20 정도 국채에 대해서 네. 미국은 30대입니다. 그만큼 미국에 대한 어떤 불안감, AI 투자에 대한 뭐 거기 빅테크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뭐 그런 건데 빅테크가 발행한 회사채가 이제 1,800억 거의 2천억 달러 도달하고 있고 근데 JP 모건이 뭐라 했냐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이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2조 달러가 더 필요할 거다. 5조 달러네요. 5조 달러가 더 필요하다. 이건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맞습니다. 진짜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이 계획이 만약에 실패하거나 거품이 확실하다 그러면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을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5조 달러라고 하면은 얼마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시잖아요. 안 되죠. 한국의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78조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나라의 한 두세 배 규모의 경제만큼의 규모를
한 특정 섹터의 투자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물론 뭐 미국과 한국의 경제 차이가 크긴 하지만 규모 자체를 이제 가늠해 봤을 때 나라가 움직이는 그런 규모의 이제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AI가 버블이다. 이런 게 현실화가 되면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실생활에서 뭐 챗 GPT라든지 뭐 제미나이 같은 이제 뭐 저희 대표적인 그런 AI 그런 것들을 활용을 이제 실습을 하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뭐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또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막상 이제 99년도 같은 IT 버블과 같은 거는 아니지 않겠냐라는 게 좀 긍정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땐 정말 허상의 것들, 그렇죠. 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투자 열풍이 일어났던 거고 지금은 물론 이게 좀 과대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이죠, 우리가 그래도. 조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통해서 정말 경제에 그 활력이 더 생기고 효율성이 생긴다면은 좀 다른 문제일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이제 막대한 양의 투자 규모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위해서 일부 기업들이 차입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당연히 이제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막 하고 있다는 건 조금 이제 우려스럽긴 하나 그래도 그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들어가면 이제 자금 조달을 회사채 발행해서 이제 들여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방식이 네. 굉장히 이제 복잡한 방식을 쓰게 된다. 왜냐하면 그냥 다이렉트로 끌어오기에는 아무래도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를 두고 이제 월가에서는 프랑켄슈타인 금융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약간 비유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아까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CDO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파생상품이었잖아요. 네. 이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맞아요. 돈을 끌어오는 방식이 그를 운영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네. 이게 여기서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안전장치가 없어서 이게 폭발하면서 이제 대혼란이 났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생각이 자꾸 데자뷰가 드는데 이건 어떻게 쉽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래도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을 계속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건 정말 좋은 그러니까요. 자세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엄청 이상하게 기괴하잖아요. 기괴한 그런 괴물 중에 하나잖아요. 의도와는 달리 막. 네, 근데 그 프랑켄슈타인 금융이라는 것도 뭔가 여러 가지를 혼합해가지고 뭔가 자금을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일례로 뭐 메타를 예를 들면은 10월에 메타가 회사채 발행을 했어요. 한 300억 달러 정도, 43조 원 정도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당월 21일에 270억 달러로 또 추가적인 AI 데이터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자금 조달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사모펀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사모펀드랑 SPV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차입을 이제 일으키고 그 증권 발행한 거를 핀코가 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말만으로도 되게 복잡하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메타가 이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할 테니 회사채를 발행할게 이것뿐만 아니라 사모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오는 겁니다. 공모랑 사모랑 다른 거지 않습니까? 다르죠. 사적인 또 자금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뭐 그런 자금들을. 쉽게 얘기해서 사채 이용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대출, 일반적인 회사채 발행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표현이 지금 점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타뿐만 아니라 뭐 그 벤티지 데이터 센터스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뭐 AI 스타트업 활용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 이렇게 복합 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회사채 발행한 것뿐만 아니라 여타 차입을 뒤에 봐야 되는데 또 뭐가 숨어 있는 거지. 근데 대차 대조표 상에는 이게 잘 안 나와요. 아. 네. 부채로 안 잡혀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하고도 비슷해요. 그럼 이게 SP를 잡히지 통해서 않거든요. 맞아요. 이게 하는 게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이제 부채를 일으켰고 차입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기업 평가를 했을 때도 이제 부채가 조금 이제 과소돼서 평가가 될 수가 있는 문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하다, 좀 이제 낌새가 이상하다라는 것들 저희가 일단 CDO를 통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모니터링 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계속 얘네들이 자금을 조달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할 건지를 지켜볼 거기 때문에 이제 막상 손 놓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이제 우려도 물론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불안감에 떨면서 지켜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뭐 학습은 돼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현상이 이제 실학서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또 있냐면 머니마켓 펀드 미국 얘기예요. 머니마켓 펀드 MMF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거 머니마켓 펀드 이거는 단기 유출입하는 수시 입출금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증시 계좌에서 빼서 돈을 뺀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죠? 일단 후퇴하고 네. 좀 관망을 하는 그런 자세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위험 자산을 좀 회피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물론 뭐 그런 자금들도 있겠죠. 증시에서 빼서 들어온 자금도 있겠지만 뭐 동일하게 채권 시장에서 빼는 자금들도 있을 거고요. 아, 그렇겠네요. 아니 뭐 금으로 갔다가 오는 자금들도 있을 거고 정말 뭐 단기 그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매일매일 또 수치 바뀌는 또 그 상품군이기 때문에 뭐 이걸 단적으로 뭐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가 커졌다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각에 제시하듯이 AI 버블 또는 너무 과대하다 또는 그 AI 투자가 너무 이제 이미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대를 갖기가 어렵다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투자를 하는 운용사나 내지는 뭐 투자자들은 조금 이제 현금화를 해서 이거를 이제 MF 자금에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자산의 위기다,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뭐 움직임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이제 너무 아직은 좀 이제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구원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저는 이제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거고 연구원님은 조금 방어하는 논리를 펴주고 재밌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한테 이제 관세 배당금으로 이제 $2,000씩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네. 뭐 우리 돈으로 하면 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요. 네.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관세 수입을 그냥 떼가지고 국민들한테 주는 건 이건 뭐 말 안 되죠. 근데 이게 결국에 세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세수가 그냥 늘어나는 재원 확보 그리고 그냥 돈을 쓰는 건 재정 지출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관세를 주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난 만큼 또는 뭐 자금을 조절해서 돈을 재정 지출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만큼 내가 국민을 위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고 관세가 뭐 기업들이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모든 혜택이야 이런 약간 뉘앙스를 주고 싶은 건데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거를 떼다 주는 거는 뭐 그거는 아니겠죠. 뭐 아닐 거고요. 그리고 어떤 재정을 활용할지는 그냥 뭐 통으로 잡히는 세수, 뭐 수입을 그냥 활용하는 거니까 그냥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직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봐야 되겠네요. 이게 뭐 이러진 건 아니고 또 이게 또 위법에 대한 얘기가 지금 그렇죠.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LS증권 리서치센터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 미국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이슈들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